어느 자매의 슬픈 운명. 옛날 효종 임금 시절 평안도 철산 고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산 고을에 부임하는 원님들마다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아침이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었지요. 죽은 원님들은 책상에 엎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지났지요. 철산 고을 원님 자리는 여전히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님이 없으니 고을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지요. 그냥 놔두었다가는 철산 고을이 없어질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전동ህ리라는 사람이 철산 고을 원님으로 가겠다고 나섰지요. 효종 임금이 그를 가까이 불러 철산 부사로 임명했습니다. 전동을은 임금에게 작별을 고하고 즉시 철산 고을로 향하였지요. 전동을 부사는 철산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이 오는 즉시 죽는다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예, 새로 원님이 오시면 다음날 아침을 맞지 못하고 죽사오니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습니다. 부사는 아전들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관아의 불을 모두 끄되 잠은 자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바깥에 어떤 낌새라도 있는지 꼼꼼히 살피거라. 부사는 동원에 딸린 방에 들어가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밤이 깊은 후 한 줄기 찬바람이 문득 일어나니 부사는 정신이 아득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스르륵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부사가 고개를 드니 한 아름다운 처녀가 곱디 곱게 차려입고 걸어오더니 부사에게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찌하여 젊은 처녀가 깊은 밤에 와 어지러이 구는 것이냐? 그러나 처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한이 맺힌 죽은 사람의 혼령이었습니다. 원래 처녀의 이름은 홍련, 철산 고을에 사는 처녀였지요.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사에게 자기 집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철산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딸 홍련이고 그 위에 언니 장화를 두었습니다. 부모님의 성품이 온화하고 재산이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 부러울 것 없이 자랐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강씨에게 갑작스레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모두 쓰고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강씨는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강씨는 자신이 몹쓸 병에 걸린 줄 알았지요.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커 죽을 병에 걸렸나 봅니다.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가려니 저승에 가서도 차마 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분명 새 아내를 얻겠지요. 제발 저 두 아이를 불쌍히 여기어 잘 기른 뒤에 좋은 가문과 혼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승에서라도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강씨는 이 말의 끝으로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장화는 6살, 홍련은 3살이었습니다. 몇 년 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던 배자수는 허씨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허씨는 시집 와서 내리 아들 삼형제를 낳았지요. 장화와 홍련은 죽은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여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자수 또한 잠시라도 딸을 못 보면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이를 몰래 지켜보던 계모어 씨는 시기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습니다. 하루는 배자수가
허씨의 심수를 짐작하고 허씨를 불러 꾸짖고 차분히 타일렀습니다. 우리 배씨 집안은 원래 가난하였소. 죽은 전처의 재산이 많아 그 덕에 풍족하게 사는 것이지. 당신이 지금 호화롭게 먹고 자는 것도 다 전처의 재산 덕분이니 제발 장화와 홍련에게 모질게 굴지 마시오. 허씨는 더욱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덧 장화와 홍련의 나이가 차니 배자수는 어진 배필을 구하였지요. 그러나 허씨가 은근히 방해하여 나이 20이 되도록 혼인할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허씨는 장화와 홍련이 시집을 가면 죽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갈까 은근히 속을 태웠지요. 어찌하면 그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애를 태우며 두 자매의 혼사를 미적미적 미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배자수가 장화 홍련이 울며 앉아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배자수는 허씨가 두 자매를 구박한다는 것을 짐작하였지요. 너희가 이렇게 컸으니 네 어미가 살았다면 오죽이나 기뻐했겠느냐. 너희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이후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계모를 내쫓아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 계모 씨가 창틈으로 이 말을 엿듣고 자매를 없앨 흉한 꾀를 급히 짜내었습니다. 허씨는 아들 장세를 불러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장세는 곳간에서 큰 쥐를 잡아 껍질을 벗긴 뒤 닭피를 쓱쓱 발랐습니다. 여러 번 눈을 씻고 보아도 죽은 갓난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허씨는 밤이 으슥하기를 기다렸다가 장화가 자는 방에 슬그머니 들어갔지요. 곤히 자는 장화 이불 밑에 죽은 쥐를 몰래 넣고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허씨가 배자스를 깨웠지요. 장화와 홍련에게 허물이 있어도 계모가 전처 자식을 구박한다는 말을 들을까 하여 웬만한 허물은 덮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군요. 허씨가 배자수의 손을 이끌고 장화의 방에 슬며시 들어가니 장화는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허씨가 이불 한 모퉁이를 들춰보았습니다. 배자수는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고 정신이 어질어질해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배자수는 계속 한숨만 내쉬었지요. 죽은 전처의 유언을 떠올리면 이번 일을 그냥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반집의 체면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화가 끓어 도저히 장화를 용서할 수가 없었지요. 배자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허씨는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자 미리 생각해둔 계책을 슬쩍 내놓았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장화를 불러 거짓으로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 하세요. 장세를 딸려 보낸 뒤 깊은 산속에 있는 연못에 빠뜨리면 감쪽같지 않겠어요? 옳지. 그리하면 되겠구나. 배자수는 사람 됨이 속이 좁고 변변치 못했습니다. 배자수는 당황스런 일을 당하자 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지요. 날이 저물고 깜깜한 밤중이 되었습니다. 배자수가 장화를 불러 일렀지요. 네 외삼촌 집에 다녀오너라. 장화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여인 뒤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깊은 밤중에 먼 길을 나서라고 하는지요? 장세가 함께 가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장화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장화는 홍련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말을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화 일행은 말을 거세게 몰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연못에 이르렀지요. 앞장서던 장세가 갑자기 말을 잡더니 내리라고 했습니다. 외삼촌 집은 멀었는데 왜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 것이야? 장쇠는 장화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누님은 어서 연못 속으로 뛰어드시오. 하늘이시여, 이게 웬 말입니까? 어쩌다 소녀가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연못에 빠져 죽어 속절없이 원혼이 되게 하십니까? 어려서 어미를 잃고 기나긴 세월을 슬피 울며 지내다가 이제 흉악한 계모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여 오늘 이 연못에 빠져 죽습니다. 부디 소녀의 억울함을 천지신명께서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동생 홍련을 불쌍하게 여기어 나 같은 원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장화는 왼손으로 다웅 치마를 부여잡고 오른손으로 신발을 벗어놓은 채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문득 찬바람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순식간에 덤벼들어 장쇠의 두 귀와 한 팔과 한 다리를 베어먹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처음 홍련은 자세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장화가 보이지 않고 하루는 장쇠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니 의심쩍어 했습니다. 그러다 장쇠를 불러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장쇠가 어찌어찌한 사연을 털어놓으니 홍련은 그제야 장화가 원통하게 죽은 줄을 알고 기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언니를 어쩌면 좋을까? 하늘이시여, 소녀 3살의 어미를 여의고 언니를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차라리 죽어 외로운 넋이라도 언니와 더불어 다니고자 합니다. 홍련은 언니가 죽은 연못가에 이르러 나는 듯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 연못에는 두 자매의 원혼이 슬피 우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홍련의 홀령은 부사 전 동을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제가 죽은 것은 서럽지 않으나 언니의 누명을 씻을 길이 없어 더욱 원통합니다. 새로 원님이 부임할 때마다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자 하였으나 저를 본 즉시 놀라 죽으니 저희 자매의 원한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사또께서 부디 저희 자매의 억울한 넋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원수를 갚아주시고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시면 이후로는 이 고을이 태평할 것입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전동을 부사가 동원해서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은 원님을 보자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2딸이 어찌 죽었는지 아느냐? 남의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나 대강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방의 말이 끝나자 부사는 배자수와 계모 허씨를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뒤 배자수와 계모 허씨가 뜰에 잡혀왔지요. 부사가 호랑이 같은 위엄으로 신문했습니다. 2딸이 어쩌다 죽었는지 바른 대로 아뢰어라.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여기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야. 허씨가 크게 놀라 아뢰었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 부인의 두 딸을 정성껏 길러 시집 보내도 될 만큼 키워놓았지요. 그런데 장화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아이를 가졌지 뭡니까? 남이 알세라 쉬쉬하고 타일렀더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마구 대들더니 제 스스로 화를 못 이겨 그만 연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홍련은 야밤을 타서 도망가다 연못에서 발을 헛디뎌 목숨을 잃었고요. 허 씨는 말을 쏟아내고는 훌쩍훌쩍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 않고 온갖 정성으로 키웠거늘 고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저를 보고 수군수군하니 계모 신세가 처량하고 억울하옵니다. 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말이 맞는다면 증거물을 가져오너라.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허 씨는 품속에서 증거물을 내놓았습니다. 부사가 힐끔 보니 틀림없이 죽은 아기였습니다. 부사는 증거물이 확실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부사는 일단 배자수와 허 씨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사는 마음이 불편하여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날이 밝는 대로 배자수와 허 씨를 급히 잡아들여라.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동원 앞들에 배자수와 허 씨가 끌려왔습니다. 어제 그 물건을 다시 내놓거라. 저것의 배를 갈라보거라. 부사의 명령에 사령이 칼을 들어 배를 갈라보니 뱃속에는 새까만 쥐똥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것 같으니라고 감히 방자하게 날 속이다니. 내 어제는 생각한 바가 있어 너를 잠깐 놓아주었다. 지금도 변명할 말이 남았느냐? 배자수는 가슴을 치며 뒤늦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허 씨는 새파랗게 질린 채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지요. 허 씨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가 그만 실성하였나 봅니다. 남편을 속이고 아이들을 죽였으니 제가 한 짓이야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어찌 되어도 좋으나 장쇠는 이미 천벌을 받았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장세 삼형제가 한꺼번에 앞으로 나와 빌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모 대신 죽을 것이니 부모님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장화홍련의 원통함을 생각하면 허 씨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전동을 부사는 평안도 감령에 이 사건을 보고하였지요. 평안 감사는 보고를 받자 크게 놀라 탄식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양에 있는 임금에게 보고를 올렸지요. 계모 허 씨와 장쇠의 죄가 너무도 크니 허 씨와 장쇠는 죽여라. 장화와 홍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특별히 비를 세워주고 배자수는 석방하라. 평안 감사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철산부에 건네었습니다. 전동을 부사는 임금의 명령대로 죄인을 벌주어 장화와 홍련의 원혼을 달래었지요. 또한 배자수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네 아무리 어리석다고 한들 어찌 허 씨의 흉악한 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 없는 자식을 죽였느냐? 네 죄도 죽어 마땅하나 장화와 홍련을 보아서 특별히 용서한다. 그러고는 배자수를 석방했습니다. 전동을 부사는 아전들을 거느리고 장화와 홍련이 빠져 죽은 연못에 갔습니다. 연못 물을 모두 빼고 나니 죽은 장화와 홍련이 자는 듯 반듯하게 누워 있었지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 마치 산 사람 같았습니다. 부사는 장화와 홍련의 시체를 거두어
두 자매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사라진 딸과 사위. 옛날 어느 마을에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온화하고 시를 잘 지기로 유명한 이씨 성을 가진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씨가 혼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혼례를 치른 날이 마침 정월 대보름 날이었지요. 밤이 되자 이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종로의 달빛 아래 밤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친구들이 모두 흩어졌지요. A씨는 홀로 처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느 길을 지나다가 취기를 이기지 못하여 땅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지요. 마침 여종 하나가 푸른 도포에 초립을 쓴 청년이 길가에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달려 들어가 알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사위를 맞고 며칠 만에 신랑이 놀러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 급히 여종에게 저고리로 감싸 업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곧장 신방으로 들였지요. 그때 신방에서는 신부의 향기만 맡을 수 있을 뿐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씨가 몽롱한 와중에 얼핏 보니 비단 이불에 베개가 놓여 있고 곁에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오늘이 신방에서 화촉을 밝히는 밤이거니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술이 깨서 일어나 보니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 신부를 깨워 일으키니 신부는 쪽집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숙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씨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느 댁입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요? 그러자 그때 신부가 깜짝 놀라더니 도리어 꼬치꼬치 사정을 캐물었고 이 씨는 자세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할 말을 잃었지요. 이거 큰일 났구려. 일부러 한 일은 아니지만 이 댁 주인이 아시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신부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혼이 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달 구경을 하러 나가셨지요. 밤이 깊도록 서방님이 돌아오시지 않자 하인들이 착각하고 공을 이리로 모셔와서 잠자리를 함께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여자의 행실로 말한다면 저는 죽어야 옳습니다. 다만 저희 집은 여러 해 동안 모은 재산이 아주 많은데 부모님 슬하에 저 하나뿐이어서 부모님은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지요. 제가 죽는다면 부모님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살아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찌 부모님께 슬픔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젯밤 꿈에 황룡이 방으로 들어와 꿈틀거리며 제 잠자리를 빙 두르는데 이마에 이 동학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 그 글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바로 네 남편이다.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신의 성이 이씨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 꿈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따르며 곁에서 모시고 또 노부모를 봉양하며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합니다. 이 씨는 용꿈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하며 동학을 자신의 호로 삼기로 하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법도가 엄하고 내가 아직 약관의 나이도 못 되었으니 갑자기 소실을 둔다면 처와 첩 간의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란한 비방이 있을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건 걱정 마십시오. 혹시 친척 중에 저를 숨겨주실 만한 분이 계신지요? 계시오. 그럼 남들이 우리를 엿보기 전에 그 댁으로 가서 저를 숨겨주십시오. 종적을 완전히 감추어서 양쪽 집안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반드시 벼슬길에 오르실 테니 과거를 급제한 뒤에 양가 부모님께 사실대로 고하면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사정을 슬피 여겨주실 듯 합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오. 이윽고 새벽 종이 울렸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 잠이 들어 고요했습니다. 여인은 비녀와 귀고리와 머리에 꽂은 장식을 풀고는 붉은 비단 이불깃 한 폭을 잘라내더니 말했습니다. 이걸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평상복 차림으로 이 씨를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이 씨는 여인을 데리고 곧장 이모 집으로 달려갔지요. 이모는 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사정을 자세히 말하자 이모는 웃으며 여인을 정성스레 맞아주었지요. 그리하여 여인은 그 집에서 바느질도 도우며 모녀지간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집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방에 사람은 없고 비단이 불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지요. 딸과 사위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사위의 집에 찾아가 보고는 딸이 가짜 신랑과 달아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숨기려고 딸이 몹쓸병에 걸려 죽었다고 소문을 낸 뒤 빈 관으로 가짜 장례를 지내고 말았지요. 이 씨는 원래 재주가 있던 데다가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여 몇 년 뒤 과거의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집에 사정을 알리고 소실을 데려오니 온 집안 사람들이 여인의 자태를 칭찬하고 여인의 지혜를 신기하게 여겼으며 또한 아들의 기이한 인연을 일컬으며 일처리를 잘한 것에 감탄하였지요. 마침내 둘째 부인의 집에 소식을 전하게 하니 둘째 부인은 붉은 비단 이불깃을 주어 보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삼으십시오. 이건 특이한 비단으로 오래전 저희 조상께서 북경에 가셨을 때 황제가 하사하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만 있는 물건인데 혼례 때 이불깃으로 만들어 쓴답니다. 저희 집에서 이 비단을 보면 틀림없이 믿을 것이니 속임수라는 질책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말대로 했습니다. 여인의 부모가 와서 딸을 만나니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또한 사위를 보니 참으로 재상이 풍채여서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듣고는 시종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하늘이 정한 일이네. 우리 노부부가 후사를 맡길 곳을 얻었으니 참으로 다행일세. 그 집은 아들이 없어서 집과 노비며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니 이 씨는 나라 안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어질고 지혜로워 남편을 잘 받들고 가산을 잘 다스렸으며 자손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원님이 좋아하는 자라탕. 옛날에 경상도 경주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자라탕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자라를 잡으면 꼭 원님에게 가져와 바쳤지요. 관청 부엌에도 늘 자라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그 해에는 자라가 잡히지 않아서 원님이 오래도록 자라탕을 못 먹었지요. 자라탕 생각이 간절한 원님은 아전을 시켜 백성들을 채근하여 겨우 자라 3마리를 얻었습니다. 원님은 자라를 산 채로 새끼줄에 엮어서 부엌 일을 맡은 아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자라탕을 만들어 바치라고 하였지요. 그날 밤 원님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칼을 쓴 죄수 3사람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죄도 없이 잡혀와 죽는 이가 많아서 이제는 몇 안 남았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잡혀 죽은 이가 셀 수도 없는데 이제 우리 셋이 또 잡혀와 갇혀 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쪽 곳간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니 사또께서는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원님이 꿈에 깨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지요. 곧 형방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지금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한 집안 식구로 3사람이 함께 들어온 이들이 있는가?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죄를 짓고 3사람이 함께 갇힌 이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부엌 일을 맡은 아전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어제 준 자라 3마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곳간에 두었는데 방금 찾아보니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북쪽 곳간 마루 밑을 찾아보거라. 북쪽 곳간 마루 밑을 찾아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새끼줄에 엮인 자라 3마리가 거기 엎드려 있었지요. 원님은 크게 놀라 곧장 자라를 강에 가지고 가서 물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을 백성들에게 알렸지요. 이제부터는 자라를 잡지 않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혹시 저절로 잡혀 올라오는 자라가 있어도 반드시 놓아주게 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자라탕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원님은 그 뒤로 복을 많이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국법. 옛날 김수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품이 몹시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이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부정한 일을 보면 기어이 바르게 고쳐 놓아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김수팽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동생이 마당에 항아리를 가득 늘어놓고 정신없이 염색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놀란 김수팽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네 형님, 저도 이제 돈벌이를 좀 해보려고요. 요즘 염색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동생의 그 말에 김숙팽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항아리를 발로 차서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동생이 형의 팔을 붙잡으며 말하였지요. 형님, 왜 이러세요? 돈을 많이 들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한심한 녀석아, 우리 형제가 비록 낮은 벼슬이기는 하지만 나라의 국록을 받으니 굶지 않을 만큼은 된다. 그런데 더 욕심을 부려 염색업을 시작하면 그동안 이 일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아무리 화찮은 관리라도 이 나라의 관리로서 백성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참다운 관리라 하겠느냐? 냉큼 이 독들을 눈앞에서 치우지 못하겠느냐? 알겠어요, 형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수팽의 호통에 겁을 먹은 동생은 불이 나게 항아리들을
집 밖으로 내갔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김수팽은 결제를 받을 일이 있어 한 재상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지요. 재상은 마침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수팽이 마당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재상은 바둑에 정신이 팔려 좀처럼 결제를 해주지 않았지요. 한동안 더 기다리던 김수팽은 입을 꽉 다물더니 성큼성큼 마루 위로 걸어 올라가 재상의 앞에 놓인 바둑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재상이 크게 꾸짖자 김수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였지요.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사사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나란 일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서리를 들고 가오니 다른 서리를 불러 결제하십시오. 저는 서리 자리를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칼날 같은 김수팽의 태도에 재상의 화가 좀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럴 것까지야 있나? 벼슬을 그만둔다면 잘못한 내가 그만둬야지. 왜 자네가 그만두는가? 어서 그 서류를 이리 주게나. 재상은 김수팽을 달랬습니다. 김수팽의 임무는 궁중의 창고 물품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었지요. 일이 쉬워 보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새벽 궁궐의 내시가 찾아와서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돈 10만 냥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김수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큰 돈을 가져가시려면 반드시 재상의 결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시는 답답하다는 듯 김수팽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절차는 알지만 상간 마마께서 급히 가져오라시니 어쩌. 결제는 나중에 받아도 되지 않소? 그러나 김수팽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임무를 어기는 것은 곧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답답한 내시가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어찌 이리 무엄하오? 일개 창고 관리인 처지에 감히 상간마마의 명을 거역하다니 마마께서 용서하실 것 같소? 김수팽은 그 말에도 입을 꾹 다문 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답답할 수가. 지독한 사람 같으니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내시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날이 밝자 김수팽은 재상을 찾아가 돈 10만 냥의 지출에 대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돈을 꺼내어 내시에게 주었지요. 그 사실을 내시에게 보고받은 임금은 되레 김수팽을 칭찬했습니다. 그가 옳다. 내 실수로다. 그런데 김수팽은 목숨을 걸고 국법을 지켰구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김수팽이야말로 관리의 모범이 될 만하다. 또 어느 날엔 어떤 재상이 창고를 둘러보던 길에 자기 딸의 놀이개로 주겠다며 작은 은 바둑알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걸 본 김수팽도 얼른 재상을 따라 바둑알을 다 쓸어 집으며 말하였지요. 대감님께서는 따님이 한 분뿐이시지만 저는 딸이 5이나 됩니다. 그러니 이걸 다 가져가야겠습니다. 김수팽의 말에 재상은 슬그머니 은 바둑알을 도로 꺼내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김수팽도 빙그레 웃으며 쓸어 담은 은 바둑알을 도로 내놓았지요. 이렇듯 김수팽은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욕심이 없고 마음이 정직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려고 날뛰는데도 조금도 벼슬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이 가벼운 장군. 옛날 신라 제10대 임금인
나해 왕에게는 서구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찬 벼슬에 올라 대장군이 되었지요. 서구로는 북방의 책임을 맡아 싸움에는 반드시 이기고 비록 이기지 못하더라도 결코 지지는 않았습니다. 지혜와 계략이 뛰어나고 용감한 반면에 입이 워낙 가벼워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곤 하였지요. 서구로가 처음 대장군이 되었을 때 그는 간문국을 쳐서 신라 영토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조분왕 4월 왜구가 침략해 왔을 때에는 사도의 적을 맞아 용감히 싸웠지요. 그때 서구로는 바람을 따라 불을 놓는 계략을 펼쳐서 왜구의 전함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왜구들은 불길을 피해 허둥거리다 물에 빠져 죽거나 사방으로 흩어 도망치고 말았지요. 그 뒤 조분왕 16년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했을 때 다시 출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물러나 마두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온이 떨어져 추위가 아주 심해졌지요. 밤이면 군사들이 몹시 떨며 추워하자 서구로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격려했습니다. 그는 손수 불을 피워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자상한 배려에 모든 군사들이 감격하였지요. 조분왕의 뒤를 이어 치매왕이 즉위하자마자 사량 벌국이 신라를 배반하고 백제에 투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마마,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쳐야 하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서구로는 임금의 허락을 얻어 군사를 일으켜 사량 벌국을 토벌했다고 합니다. 치매왕 3년 왜국의 사신 갈라고가 사관에 와서 머무르자 서구로가 그를 접대하였지요. 서구로는 사관에서 갈라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대 나라 임금을 우리나라의 염전 노예로 삼고 왕비는 또 하녀로 삼을 날이 올 것이오. 갈라고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갈라고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이 말을 그대로 전하자 왜국의 임금은 크게 노하여 당장 장군 우도주군을 보내 신라를 치게 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신라는 치매왕이 피난해야 하는 긴박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지요. 장군들은 어서 묘안을 내보시오. 장군들끼리 전략을 세우는 자리에서 이 일의 책임을 느낀 서구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 오로지 나 때문이오. 내 입이 가벼워 말을 삼가지 않은 탓에 일어난 것이니 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나 혼자 적진에 가보겠소. 그래도 혼자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지 않겠소? 내가 저지른 일의 뒷수습을 누구에게 미루겠소? 기어이 서구로는 그 길로 혼자 왜군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은 순전히 농담에 지나지 않았소. 술자리에서 재미삼아 한 이야기를 빌미로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서구로의 변명에도 왜군은 끝내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서구로를 꽁꽁 묶은 뒤 나무를 쌓아놓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그런 다음에야 왜군은 군사를 거두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용감무쌍하여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으나 입 조심을 못한 탓으로 서구로는 그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개털 옷이라 속인 담비옷.
조선 선조 임금의 외할아버지인 안원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중종의 후궁이 되었어도 늘 청빈한 생활을 하느라고 여전히 가난하였지요. 중종의 부원군이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데에도 절대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대궐에서 안원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원대는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도리어 물었지요.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상감 마마께서 선물로 내리셨사옵니다. 귀하고 귀한 담비옷이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안원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생각하던 안원대는 선물을 밀어내며 말하였지요. 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소이다. 분수를 지키고 싶소이다. 값진 담비옷을 입는다면 혹 마음이 방자해질까 두렵소. 좋은 것을 걸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어찌 생기지 않겠소. 그럼 제가 곤란해집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받아주십시오. 안원대는 고개를 저으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소. 상감 마마께서 내리시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백성된 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엄한 죄이요. 그러나 기왕에 죽을 죄를 짓는 바에야 분수를 지키다 죽는 것이 낫겠소. 죽었으면 죽었지. 받지 않겠다는 안원대의 결심을 전해들은 선조 임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렴한 분이라 그분이 한번 안 입으시겠다고 하셨으면 절대로 안 입으실 것이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따뜻한 털옷을 입으셔야 할 텐데 마음을 돌릴 좋은 방법이 없겠소. 그러자 한 신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하시면 될 것 같사옵니다. 마마, 나이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운 점을 이용하시옵소서.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담비옷을 개털 옷이라고 속이면 받으실 것이옵니다. 값싼 개털 옷이라면 굳이 마다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듯 하옵니다. 요즘은 개털 옷도 손질을 잘하면 부드럽기가 담비옷 못지않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리 해봅시다. 선조는 곧 사람을 시켜 담비옷을 안원대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것은 개털 옷이옵니다. 담비옷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여 임금님께서 개털 옷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안원대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고맙기도 하셔라. 상감께서 내리시는 개털 옷이라니 달게 받고 말고. 나는 본디 생각이 짧은지라 늘 근심과 걱정이 많았소. 혹시나 내가 행동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상감 마마께 누가 되지 않을까? 또 내가 마마의 친척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가족들도 방자한 마음이 들어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러웠소이다. 안원대는 몇 번이고 개털 옷을 어루만지며 고마워했습니다. 안원대는 딸이 중종의 후궁인 창빈이 된 후부터는 한층 몸가짐을 더 조심했습니다. 창빈이 왕자를 낳은 후에는 더하였지요. 왕자의 외갓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원대는 집안 식구 단속을 더욱 엄히했습니다. 혹시라도 대궐 식구들을 빌미로 세도라도 부린다는 말을 듣게 될까 싶어서였지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문밖 출입도 줄이게 했습니다. 더욱 몸조심을 합시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대로 검소하게 살아야 하오. 끼니 걱정 않고 살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 화려한 비단옷이나 값비싼 명주옷은 절대로 입으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왕자의 외갓집이라고 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탐하고 흥청망청 산다면 그 비난이 모두 어디로 가겠소? 안온대는 몸소 소박한 생활과 검소한 태도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지나치다 싶어 불만스러워했던 가족들도 안온대의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온대가 철저하게 분수를 지키며 살자 자연히 가족들도 모두 검소하고 절약하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맞소. 온 가족이 저리다 검소하니 정말 존경스럽구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안온대의 생활을 곁에서 보면서 자신들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안온대는 90살이 될 때까지 늘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잡은 호랑이. 옛날 아산 어느 마을에 이징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힘이 세고 용감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징욱에게는 이징석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형 또한 힘이 세고 용감한 것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하였지요. 징석이 18살, 징욱이 14살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지요. 너희들이 멧돼지를 잡아올 수 있겠느냐?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아들은 곧 멧돼지를 잡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형 징석이 먼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활을 쏘아서 단번에 잡은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보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징욱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더니 사흘째 되는 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니가 몹시 실망하며 말하였지요. 다른 사람들이 너의 형제를 보고 형보다 아우가 낫다고 하더니 그게 다 빈말이었구나. 네 형은 그날 바로 멧돼지를 잡아왔는데 너는 이제야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야. 그랬더니 징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보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마당에 자빠져 눈을 부릅뜬 채 씩씩거리며 있었습니다. 덫에 치인 것도 아니고 올가미에 걸린 것도 아닌데 힘이 빠져 달아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들 징욱이 말하였지요. 어머니께서 살아있는 멧돼지를 보고 싶어 하실 듯하여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혹시 억지로 끌고 오다가 생책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하여 멧돼지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느라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징욱이 어느 곳을 지나다가 길가에 주저앉아 슬피 우는 안악을 만났습니다. 우는 까닭을 물으니 안악이 대답하였지요. 내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지금 대나무 숲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사나워 감히 구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징욱은 곧장 팔을 걷어붙이고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호랑이는 남편을 잡아먹고 난 뒤였지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끌고 나와 칼로 배를 갈라보니 사람 모습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징욱은 안악과 함께 그 몸뚱이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호랑이 가죽은 벗겨서 안악에게 주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 뒤에 이 일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모두 이 징욱의 힘과 용기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을 구한 돼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속에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남자애는 스님이 한 분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이 스님이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어디선가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크게 마음에 두지 않으며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돼지 울음소리가 점점 더 날카롭게 들려왔지요. 돼지가 마치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구나. 내가 가봐야지.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돼지 울음소리는 암자 뒤쪽에 있는 산속에서 들려왔지요. 스님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돼지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지요. 스님이 올라가 보니 돼지 한 마리가 좁은 바위 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빼내줄게. 스님은 조심조심 바위 틈에서 돼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난 돼지는 고맙다는 듯 스님에게 꼬리를 흔들어 보이고는 어디론가 바삐 달려갔지요. 잘 가거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높은 산에 올라가 버섯을 좀 따와야지. 아침밥을 먹은 스님은 헛간에 가서 밧줄을 꺼내왔습니다. 스님은 높은 산의 바위에 붙어 자라는 서기버섯을 따려고 하였지요. 서기버섯을 따려면 밧줄을 타고 벼랑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버섯은 맛과 향기가 좋아 장에 내다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스님은 밧줄과 망태를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가을이었던 터라 스님은 단풍 구경을 하며 산길을 걷다가 굴러다니는 밤을 주워 주머니가 불룩해지도록 넣었지요. 산 등성이를 넘어가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스님은 폭포가 있는 절벽 바위에 서기버섯이 많이 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폭포 위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밧줄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의 한쪽 끝에다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고는 망태를 허리에 묶고 밧줄을 타고 천천히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낭떠러지 바위 기슭에 서기버섯이 소복하게 나 있었지요. 이렇게 버섯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처음 보는구나. 스님은 부지런히 서기버섯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먹 따서는 허리에 찬 망태에 넣고 한참을 그러다 보니 꽤 많은 버섯을 딸 수가 있었지요. 망태가 제법 묵직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버섯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내려온 김에 저 버섯들을 마저 따가야겠구나. 그렇게 버섯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절벽 위에서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번처럼 날카로운 돼지 울음소리였지요. 또 돼지가 바위 틈에 끼었나? 어서 올라가 봐야지. 스님은 버섯 따던 손을 멈추고 서둘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버섯이 든 망태를 편편한 바위 위에 끌어놓고 스님은 돼지를 찾으러 다녔지요. 그런데 돼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괜히 올라왔네. 다시 내려가 버섯이나 마저 따야지. 스님은 망태 속에 든 버섯을 바위 위에 쏟아놓고 빈 망태를 허리에 메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바위를 타고 내려가려는데 밧줄이 바위에 쓸려 다 닳아서 끊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밧줄이 끊어져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었을 게 분명하였지요. 스님은 그제야
돼지가 울음소리를 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구나, 돼지야.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하였구나. 스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전 구해준 돼지가 은혜를 갚으려고 울음소리를 내어 위험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스님은 돼지 덕분에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